얘들아 안녕. 저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민혁명 네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프랑스 혁명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과격화가 되었고, 그다음 프랑스 혁명의 끝에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뭐 어떠한 그런 정책을 펼쳤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3부터 145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봉건 국가 그리고 이것이 넘어가서 절대 왕정 시스템이 오게 되고, 이 절대 왕정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민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개념들과 사건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선생님은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누가 갖고 있는 권력을, 왕이 갖고 있는 권력들을 국민과 시민이 나누어 갖는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혁명으로 유명한 나라는 유럽에 총 3개가 있지. 그래서 영국, 미국, 프랑스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단계에 걸친 혁명을 공부를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주제를 총 4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다 그랬어. 프랑스 혁명의 배경, 그리고 혁명의 초기 단계, 그리고 혁명의 과격화 단계, 그리고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의 등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2개를 공부했으니까 오늘 이 뒷부분에 2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와 주세요. 프랑스 혁명의 배경 먼저 조금 복습을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배경 무엇이라고 했지? 구제도의 모순, 앙시앙 레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제도의 모순이라면 무엇이냐? 옛날 제도, 사회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분 질서는 봉건적인 질서에 얽매여 있었던 거야. 때문에 제3신분은 여전히 모든 부담을 제1신분과 제2신분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구제도 스타일의 사회 체제는 당시에 이미 발전돼 있어서 어느 정도 계급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었던 시민들 중 상층 시민, 즉 부르주아지들의 불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리고 이러한 어, 모순이 결국에 프랑스 혁명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권 분립, 주권 재민, 저항권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했었던 무슨 사상? 계몽 사상 역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몽 사상이 프랑스 내에서 널리 퍼지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다 건너의 미국 혁명 역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바다 건너에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웠으니까 프랑스의 국민들 역시 자연스럽게 본인들도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재정 위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전통적인 스타일의 의회였던 삼신분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삼신분회, 여러분들이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분에 따라서 나눠져 있었어.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1인당 한 표가 아니라 하나의 신분이 한 개의 표를 갖는 표결 방식을 갖고 있었지. 결국에 제3신분들은 1신분과 2신분에 치여서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제3신분들이 머릿수에 따른 표결 방식을 주장합니다. 물론 거부당하긴 했지만, 자, 이 거부에 맞서서 제3신분들이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서약을 맺게 되고, 이들은 제3신분만의 의회, 새로운 국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의회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서 파리 내에서는 시민들이 절대 왕정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고, 지방에서는 농민들 역시 이런 혁명의 불길에 뛰어들어서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영주의 저택, 영주의 성, 이런 거 침입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봉건, 문서 같은 것들 전부 다 불태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랑스 혁명은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법적으로 완전 폐지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옛날 체제에 불과한 봉건제를 법적으로 폐지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 선언, 줄여서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인권선언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민의회는 이에 따라서 새로운 헌법을 발표하게 되는데 새로운 헌법에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대군주제를 끝장내고 이제 무슨 군주? 입헌군주제를 실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신분해를 넘어서 시민들의 투표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줬다라고 할 수 있지. 새로운 선거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선거에 한계점이 있어서 그 선거는 무슨 선거였다? 제한선거였다. 제한선거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른 제한이냐? 돈에 따른 제한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선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국민의회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존에 있던 절대군주 체제보다 조금 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바로 이 국민의회의 헌법과 개혁이었어. 자, 국민의회의 헌법과 개혁 이후에 혁명은 이제 다른 유럽 국가에서 위협을 받게 되고 이 위협을 막기 위해 프랑스 국민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니 그것이 혁명 전쟁이다 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좀 빠르게 복습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합니다.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는. 옛날 얘기를 듣는다 생각하고 천천히 그 흐름을 딱 타고 가면은 어느 순간 다 이해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혁명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반 백성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생활고가 심해지는 거야.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거기다가 프랑스가 전쟁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연이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프랑스 국민들은 과격화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불만은 어디를 향하게 되냐? 바로 왕과 혁명에 반대했던 반혁명 세력에게 그 분노가 집중되는 거야. 자, 왕인 루이 16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프랑스 내부의 혁명적인 열기를 컨트롤하거나 어떤 개혁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혁명 세력이 무서워서 프랑스 바깥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해. 국외로 도망을 시도했어. 그러다가 또 도망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도망가다가 또 잡혀와요, 국경에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미 프랑스의 국민들은 루이 16세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또 이 당시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이 혁명전쟁 과정에서 루이 16세가 다른 상대 국가랑 몰래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는다. 프랑스의 패배를 오히려 꿈꾸고 있다. 이런 식의 루머가 퍼지면서 왕에 대한 불신은 뭐 걷잡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었지. 그리고 혁명전쟁을 틈타서 반혁명 세력,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역시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불만에 가득 찬 과격화된 시민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결국에 왕이 있는 왕궁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때 왕궁을 습격하는 인물들을 뭐라고 부르냐? 사람들을 쌍킬로트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는 일반 민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야? 부르주아지들이지. 부르주아지들은 돈이 많은 상층 시민들이야. 하지만 이 쌍킬로트들은 돈이 없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과격화된 일반 시민 대중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더욱더 확대된 거지. 그지? 혁명전쟁 이후에. 쌍킬로트라고 하는 말의 뜻을 조금 보자면은 킬로트가 뭐냐면 당시에 로마래 미안합니다. 프랑스의 귀족들이 입고 있던 바지가 킬로트입니다. 근데 이제 쌍이 뭐 프랑스어로 없다, 아니다 이런 뜻인가 봐. 그래서 킬로트가 아니다. 긴 바지를 입고 있다. 라고 해서 쌍킬로트라고 불렀는데 이 일반 민중들이 이제 혁명에 참여했다. 재밌는 거는 이 쌍킬로트가 왕궁을 습격하면서 가서 불렀던 노래가 라 마르세유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대. 근데 이거는 마르세유 지방의 무슨 군가 같은 건데 이게 나중에 프랑스 국가의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는 애국가잖아. 프랑스의 국가는 라 마르세유지. 그 내용을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보게 되면은 상당히 혁명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어. 우리나라 애국가의 가사랑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라 마르세유지. 일어나라 조국의 아이들아, 영광의 날이 왔도다. 우리에 대항하여 압제자의 피 묻은 깃발이 일어났도다. 압제자는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해서 통치를 하는 그런 나쁜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리는가 저 들판에 흉폭한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놈들이 우리의 가까이까지 와서 우리 아들과 아내들을 죽이려고 한다.
무기를 들라 시민들이여 대열을 갖추어라. 전진하자 전진하자. 놈들의 더러운 피로 우리의 밭고랑을 적시도록. 이 내용이 상당히 무섭다 그지. 우리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무서워. 막 피가 나오고 막 무기를 들라고 그러지. 근데 이게 좀 내용이 무섭기는 해도 지금의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가 이 프랑스 혁명의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라 마르세이즈를 국가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월드컵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월드컵에서 축구 볼 때 프랑스 나오면은 라 마르세이즈를 한번 들어봐. 그 프랑스 혁명의 느낌이 잘 느껴지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왕궁 습격한 얘기까지 했지.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왕궁을 습격했으니까 당연히 루이 16세의 왕권은 정지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상황에서 과격한 시민들은 기존의 입법의회를 해산하게 되고 더 이상 입법의회에서는 안 된다. 새로운 의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이때 등장하는 새로운 의회가 프랑스 혁명의 후반부를 이끌었던 바로 국민공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국민공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의회랑 비교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국민공회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것을 하게 되냐? 공화정을 실시합니다. 더 이상 왕은 필요 없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 초창기에는 절대군주에서 입헌군주제로 왔잖아. 그치? 여태까지는 왕이 있어. 하지만 이제 국민공회, 혁명의 후반부에 가면 아예 왕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공화정이 실시되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프랑스를 위태롭게 했다는 죄명으로 국민공회에서 투표를 걸쳐서 사형이 결정되고 결국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리고 국민공회는 선거 방식을 보통선거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국민의회와 국민공회를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인데 프랑스 혁명의 초창기 부분에 있었던 국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왕이 있는 입헌군주제와 재산에 따라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제한선거가 있었어. 하지만 그에 비해서 프랑스 혁명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국민공회에서는 어떠니? 왕이 아예 없는 공화정, 그리고 선거권을 재산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보통선거. 일반 사람 누구나 보통으로 투표할 수 있다가 보통선거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공회의 분위기를 조금 알아보자면은 국민공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인물과 그 인물이랑 같이 정치적인 뜻을 같이 했던 급진파 세력들이었어. 국민공회 내부에도 세력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왕당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도파도 있고 급진파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중에 급진파가 이것을 주도했다. 이 급진파를 프랑스어로는 자코뱅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자코뱅과 급진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재밌게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재밌는 점들이 있어. 뭐냐면은 이 자코뱅들이 국민공회에서 의장석을 기준으로 항상 왼쪽에 앉았대. 왼쪽에. 그래서 왼쪽에 앉은 사람들이 급진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됐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좌파라고 하는 용어가 급진파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어. 왜 여러분들 아마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좌파, 우파 이런 얘기 나올 거야. 일반적으로 엄밀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좌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회를 개혁하고 좀 더 급진적인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르고 우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혁보다는 지금에 있는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파라고 하는데 그런 좌파나 우파 같이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도 사실은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했다. 이런 거 알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어때? 재밌니? 자,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 혁명이 지금 과격화된 상태잖아. 그지? 급진파가 막 주도하고 있고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파는 혁명을 어떻게 이끌어갔냐? 이 사람들 공포 정치를 실시합니다. 혁명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민중들은 여전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혁명 세력들이 고개를 꿈틀꿈틀 치켜드는 거야. 왕을 이미 처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상황 이대로 가는 게 맞냐?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흐름에 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뭐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납득을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쟁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야. 이거 너 나쁜 행동이야. 너 반혁명 세력이지. 라고 하면서 바로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재판도 굉장히 약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몇 개월에서 1년 사이에 거의 수천 명,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반혁명 세력이라는 이유로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에서 처형해버립니다. 당시에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파가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기는 해.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거나 아니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최고 가격제 같은 제도를 실시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을 공포 정치를 통해서 좀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포갑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사람들 당연히 불만 생길 수밖에 없지. 결국에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하게 됩니다. 참고로 로베스피에르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처형했던 것처럼 역시 그 스스로도 단두대에서 사형을 맞게 됩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로베스피에르와 급진파 세력들이 몰락하게 되니까 이제는 누가 등장하게 된다? 새롭게 프랑스에서는 총재정부라고 하는 정부를 구성합니다. 선생님, 총재정부는 또 뭐예요?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마. 쉽게 설명해 줄게. 총재정부는 5명의 총재가 행정권을 맡는 형태입니다. 지금 로베스피에르나 자코뱅파가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공포정치로 이끌어 나갔잖아. 그지? 그러한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5명의 총재를 등장시킨 건데 이거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는 것까진 좋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총재 정부가 너무나 무능했어. 물가가 상승하고 식량난이 있고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는 당시의 문제들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 결국에 사람들은 총재 정부에다가도 허무한 생각들을 갖게 되고 총재 정부에 대한 불만도 쌓이는 거야. 이 프랑스 혁명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우리나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단 말이야. 이러한 사람들의 피로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에 등장하는 한 명의 영웅적인 인물이 있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나폴레옹 되겠습니다. 자,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혁명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프랑스의 적들이랑 싸우면서 공을 세웠던 장군 출신입니다. 근데 이 군인이 많이 공을 세우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진 거야.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바탕으로 파리로 들어와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어? 한 명의 권력자인 나폴레옹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절대자인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을 뺏어서 시민들이 나눠 갖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 결과 지금 누가 또 등장했어? 뒤에 새로운 한 명의 절대적인 권력자가 등장했다. 때문에 우리는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순간 프랑스 혁명이 종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프랑스 혁명이 종료됐다 그랬지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아예 끝난 건 아닙니다. 뒤에 또 얘기를 할 거야. 하지만 일단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한번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프랑스 혁명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태까지 프랑스 혁명을 되게 길게 배웠는데 프랑스 혁명의 의의가 무엇이냐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3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자유, 그리고 평등, 그리고 우애를 기억해 주세요. 프랑스 혁명의 교훈입니다. 자, 자유. 시민들이 이제 자유를 갖게 됐어. 그리고 법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평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물결은 프랑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애롭게 여러 유럽 국가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절대 왕정을 터파하고 시민계급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신분제에 기초했던 불평등, 특권 이런 거 없애는 것이 프랑스 혁명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정치적으로는 근대 시민사회, 평등하고 자유로운 근대 시민사회,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봉건적인 경제 시스템, 봉건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면서 이제 자본주의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그러한 또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 친구의 프랑스 혁명의 순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와, 11단계에 걸쳐서 굉장히 긴데 흐름을 타면 여러분들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루이 16세가 3신분회를 소집했지. 하지만 3신분회에서 제3신분은 표결 방식에 불만이 있어서 이를 거부하게 되고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실시하고 국민의회를 결성합니다. 자, 이러한 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파리에서는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고 지방에서는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인권선언을 실시했고 입헌군주제와 제한선거에 따른 새로운 헌법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타이밍에 혁명전쟁이 발발하면서 혁명은 점점 더 과격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민중들은 왕궁을 습격했고 새로운 의회인 국민공회가 결성됩니다.
이 국민공회는 국민의회랑 차이점이 있었지. 첫 번째, 공화정을 선포하게 되고 루이 16세도 처형시켜버립니다. 보통선거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개혁을 실시했는데 한계점이 있다면 공포정치를 실시해서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들을 댕검댕검 목을 잘라버렸다. 결국에 로베스피에르는 처형당하게 되고 로베스피에르 정부의 뒤이어서 총재정부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무능했고 결국에 이때 등장하는 것이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군인이었던 나폴레옹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나폴레옹이 등장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이 일단은 종료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폴레옹에 대해서도 그러면 알아봐야겠지. 좋습니다. 나폴레옹 봅시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은 무엇이냐? 나폴레옹은 일단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령정부를 수립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통령정부는 또 뭐예요? 걱정하지 마. 쉽습니다. 통령정부 간단해. 3명의 통령을 두고 권력을 나눠 갖는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나폴레옹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국립은행, 그 다음 국민교육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내에서는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다는 데 있어. 이 나폴레옹 법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법전 안에 무슨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자유, 평등, 사유재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 전부 다 뭐다? 프랑스 혁명 정신을 계승한 거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분명히 독재자란 말이야 얘들아. 한 명의 권력을 가진 절대자야.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절대자에게서 권력을 시민들이 나누어 갖는 거잖아. 그래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은 시민혁명이랑은 정반대되는 인물이야 어떻게 보면. 하지만 또 그 나폴레옹이 자기가 만든 법전에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는 참 역사적으로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자, 나폴레옹은 어떻게 가냐? 그 뒤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전에 통령이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권력이 제일 컸지만 그건 왕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아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스스로 뭐가 되냐?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야. 왕이 싫어서 시민혁명을 했는데 그 결과 누가 등장했어? 황제가 등장한 거니까. 근데 또 그 황제는 또 묘하게 프랑스 혁명을 어느 정도 계승했어. 참 역사라는 게 신비해, 그지? 자, 나폴레옹은 황제가 된 다음에도 전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혁명전쟁. 프랑스의 혁명을 막기 위한 유럽의 그런 압박들. 이런 압박들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다음에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 어떻게 바뀌니? 전세가 역전됐어.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제국의 유럽에 대한 정복전쟁으로 오히려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폴레옹을 막기 위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프랑스의 대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항할 대자입니다. 프랑스에 대항한 동맹을 만드는데 나폴레옹이 싸움을 너무 잘해. 그래서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패배하게 되고 나폴레옹이 차지한 영토만 보더라도 굉장히 넓지. 선생님, 그러면은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럽을 정복한 정복자고 침략자인가요? 그럼 나쁜 놈인가요?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이 프랑스의 영토를 증가시키는 게 단순히 침략이랑 정복으로만 또 볼 수가 없는 게 프랑스의 영토가 증가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주의 역시 유럽에 같이 수출이 돼. 그러면서 또 나폴레옹이 쳐들어가니까 나폴레옹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그 싸우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민족주의 역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전 유럽에 전파한 전파자의 역할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재밌는 게 나폴레옹 에스파냐 같은 데서 보면은 고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보게 되면 나폴레옹군 학살하는 학살자로 나쁘게 비춰지기도 하고 또 나폴레옹을 근데 좋아했던 사람도 많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베토벤 같은 인물 여러분 알지? 유명한 음악가인 베토벤 나폴레옹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초판부에는 혁명을 위해 싸우는 나폴레옹을 굉장히 존경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위해서 교향곡까지 작성을 했던 베토벤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가 황제가 되자 엄청나게 실망했지. 어떻게 시민혁명을 배신하고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지? 한 명의 절대적인 권력자가 될 수 있지? 하하 잘못 봤구만 사람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 악보에 보게 되면은 뭔가 지워져 있지? 이게 나폴레옹의 이름을 지운 거야. 결국에 나폴레옹 교향곡이라고 이름 붙였던 교향곡은 나폴레옹을 빼고 그냥 영웅 교향곡으로 이름이 발표되게 된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지만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갖고 와봤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로 헤겔과 피에테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헤겔은 뭐라 그랬냐? 나폴레옹이 살아있는 세계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당시의 세계 정신 뭐야? 프랑스 혁명의 정신, 자유주의, 평등 이런 것들을 막 전파하는 사람. 되게 영광이 있으라. 나폴레옹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같은 독일인이지만 피에테는 뭐라 그랬어? 나폴레옹 이 사람 침략자다. 나폴레옹이 가진 이상 좋다 이거야. 하지만 다른 나라의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 아니야? 네가 자유가 그렇게 좋으면 다른 나라 자유 침범하는 건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결국에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엇갈립니다. 진짜 재밌는 인물이야 나폴레옹. 딱 그렇지 않아? 역사적으로. 혁명 끝에 등장한 황제. 근데 황제가 혁명을 계승했다. 재밌는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은 어떻게 됐을까? 나폴레옹의 몰락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나폴레옹은 승승장구했어.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대는 영국이었어. 이 영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실시합니다. 대륙 봉쇄령은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럽 대륙에서 영국과 교류하는 것을 막는 거야. 왕따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대부분의 나라들은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의 명령을 내리자 나폴레옹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하나의 나라가 이를 거부했지. 그 나라가 어디였어? 러시아였어.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고 나폴레옹은 이 러시아를 정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면목이 안 설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러시아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굉장히 멀고 러시아가 또 굉장히 춥고 해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이후에 크고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결국에는 권력을 잃고 몰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야.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의 이야기가 또 바로 붙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프랑스 혁명의 과정 우리가 한번 쫙 처음부터 정리를 하자. 처음에 3신분해가 있었는데 여기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에 서약이 있고 국민의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국민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켰지. 자, 이 국민의회는 어떤 개혁을 했느냐? 국민의회 봉건제 폐지하고 인권선언 발표하고 입헌군주제와 제한선거를 실시했다. 새로운 헌법을 만든 거지. 근데 그 이후에 혁명전쟁이 벌어지고 왕국을 습격하면서 혁명은 과격화가 되었지. 딱 3번을 기준으로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자, 그 이후에 국민공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 루이 16세를 처형시키고 공화정을 실시하고 보통선거를 실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보자면은 입헌군주제와 공화정, 제한선거와 보통선거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공포정치를 실시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게 국민공회였지. 결국에 그 주인공인 로베스피에르는 사형당하게 되고 총재정부가 등장했으나 무능했기 때문에 금방 끝나게 되고 나폴레옹이 등장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은 일단 종결되게 됩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의의라고 하면은 자유, 평등, 우애라고 하는 키워드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은 통영에서 황제를 거쳤던 절대자, 새로운 독재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나폴레옹 법전을 만든 게 제일 유명해. 여기 안에 뭐 자유, 평등 이런 혁명 정신이 계승되어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외부적으로는 정복전쟁을 했다. 근데 정복전쟁을 한 게 그냥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이 전쟁 과정에서 혁명의 정신이었던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가 전 유럽으로 전파되기도 했다. 이런 영향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지난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잘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따라서 가지고 중요한 키워드별로 잘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폴레옹의 특징이나 의의 역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고 나폴레옹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전파했잖아. 이 뒤에 유럽의 역사의 메인 키워드는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시간에 걸쳐서 시민혁명을 공부했잖아. 그지? 이 다음 시간엔 약 3시간에 걸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유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전파되고 이렇게 불타올랐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